기분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밤사이에 뉴욕 증시가 크게 올라준 만큼 더 기분이 좋은 금요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죠. 네, 특히나 이 S&P 500 지수, 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나스닥도 2% 넘게 급등세를 보였는데 과연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효과가 얼만큼 지속될 수 있을지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자세하게 피드백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볼 텐데요.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 차트 보시면요. 장 출발부터 매우 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우지수 1.26% 상승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처음으로 42,000선 위에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2% 이상 상승하면서 18,000선 위로 다시금 올라왔습니다. S&P 500 지수도 1.7% 강세를 보이면서 종가 기준 처음으로 5,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연준이 단행했던 빅컷이 하루 뒤늦게 시장의 강세로 마감,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연착륙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에 호재로 또 작용을 하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보다는 고용에 집중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가운데 이날 고용 지표 한 가지가 발표가 됐었죠.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1만 9천 건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또 4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이런 고용 지표가 또 시장의 훈풍으로 작용을 했는데 지표 관련된 내용은 사인에서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날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려줄 히트맵 확인해 보시죠. 오른 종목이 초록색, 내린 종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대체로 많은 종목들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빅컷에다가 연착륙 기대감까지 함께 커지자 위험 자산인 주식들의 분명하게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들이었는데 서학개미 분들이 특히 좋아하는 M7 종목 대체로 다 올랐습니다. 일단 시총 1위답게 애플이 3.71% 강세를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8%, 엔비디아는 4% 가까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올랐고 다른 반도체주도 함께 오른 모습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알파벳이 1.5%, 메타도 4% 가까운 3.93% 상승을 기록했고요. 아마존이 1.8%, 그리고 테슬라가 무려 밤사이에 7% 이상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M7 중심,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빅테크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애플이 밤사이에 또 크게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연휴 동안에 좀 부진한 소식 한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아이폰 16 출시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사전 예약도 그렇고 수요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리드 타임, 즉 주문부터 판매까지 걸리는 이 시간이 매우 짧다, 즉 지금 재고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197달러 선이 무너지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된다. 여기가 지지선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는 잘 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도 밤사이에 많이 올랐었는데 빅컷 소화하면서 반도체주 일제히 상승을 했죠. 금리가 인하되면 PER이 높은 종목들 특히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최근 많이 올랐던 만큼 PER도 같이 올랐었는데 계속해서 훈풍이 이어질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 7% 이상 상승을 했는데 빅컷이 되면 기준금리가 인하됐고 이에 따라서 자동차 대출금리도 함께 인하 추세에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자동차 수요가 늘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테슬라 외에 GM과 포드 등 다른 자동차주도 함께 상승장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빅컷 이후니까 금리 인하 수혜주는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봐야겠죠. 주택 관련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레나가 미국의 대표적인 주택건설 관련주가 될 텐데요. 2%대 상승률 기록했고요. DR 홀튼도 최근 들어 많이 접한 종목이죠. 1% 이상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은행주 또한 대체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대형주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역은행주, 중소형 은행주의 강세가 더 눈에 띄는 모습들도
종목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기 민감주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리가 인하되면 투자가 활성화되고 소비도 활성화되면서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캐터필러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아무래도 경기가 활성화되다 보면 인프라 투자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캐터필러의 중장비가 잘 팔리기 때문에 이 캐터필러의 실적이라든가 주가를 이 글로벌 경기의 가늠자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캐터필러의 주가 밤사이에 5% 이상 상승했고요. 사실 타겟은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 조금은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타겟은 다른 유통업체에 비해서 조금은 덜 필수적인 것들, 의류 이런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8%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도 했었죠. 이에 따라서 방어주로 많이 옮겨가기도 했었는데 방어주는 어땠을까요? 연착륙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방어주에 대한 인기는 조금은 좀 시들해지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일단 방어주 대표적으로 통신주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T모바일 1.5% 상승했는데요. 단독 이슈가 한 가지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AI 플랫폼을 만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에 T모바일의 주가는 장 초반부터 그래도 좀 훈풍을 탔는데요. 반면 버라이즌 하락세를 계속해서 보이다가 장 막판에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고요. AT&T 1.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필수 소비이제 방어적인 성격이 두드러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자 많이들 찾았던 종목이죠. 월마트 1% 이상, 프록터앤갬블도 1% 이상 빠졌고요. 코카콜라도 미국에서는 필수 소비재가 되겠죠. 1.57% 하락했습니다. 유틸리티도 대표적인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인데 일단 유틸리티 섹터 그 자체의 웰스 파고가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유틸리티가 많이 달렸던 만큼 더 이상의 상승 열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일단 넥스테라 에너지, 듀크 에너지 다 전력 관련주가 되겠죠. 하락한 가운데 그래도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었나 봤더니 유틸리티 안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이렇게 오르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는 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대선 관련주로도 엮여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 종목들도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모빌아이 글로벌 밤사이에 15% 가까운 급등세를 자랑을 했습니다. 인텔이 모빌아이의 지분을 대거 매도할 수 있다는 블룸버그 보도가 나온 이후 주가가 큰 하방 압력을 받았었는데요. 인텔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율주행의 미래에 있어서 모빌아이가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면서 지분 매각에 대한 그런 과도한 우려를 일축시켜줬죠. 그러면서 주가 곧바로 반등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알리바바, 미국 주식에 상장돼 있는 알리바바가 4%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00여 개의 오픈소스 AI 모델을 공개하면서 타사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반면에 태양광 관련주가 되겠죠. 썬런 5%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10여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코스트코와의 계약을 종료한다고 합니다. 코스트코를 통해서 이 썬런, 이 태양광 패널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 계약이 종료되면서 향후 썬런의 실적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채금리도 확인을 해볼까요? 2년물과 10년물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는데요. 2년물은 미국의 기준금리, 정책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번에 빅컷이 단행되면서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하향 추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자 2년물 하락으로 함께 반응한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10년물 국채금리는 정책금리보다는 경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3.7%대를 기록 중인데 보시면 2년물이 더 낮게, 10년물이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역전 해소 현상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 정상화에 접어들었다라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와 금값 함께 보시죠.
유가 밤 사이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배럴당 72달러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약달러 현상이 좀 보였고요. 또 경기 활성화가 기대를 되다 보니까 수요 측면에서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WTI 유가를 자극을 했고 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의 우려도 유가 상승을 자극했습니다. 또 금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온스당 2,600달러에 도달을 했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약달러가 지금 현상이 보이니까 금을 사는데 부담이 좀 덜해졌다라는 측면에서 수요 쪽에 그런 강세도 있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금의 매력을 부각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온스당 2,800달러까지 전망하는 곳들이 나왔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목요일장 정리를 해봤고요. 더욱더 자세한 이슈들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간밤 글로벌 시장 속에서는 어떠한 주요 매크로 이슈가 있었는지 알아보는 머스노5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연 FOMC를 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또 50bp 가운데 이 B컷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월가 그리고 시장의 해석은 좀 분분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따라서 B컷 예상이 많았던 만큼 적절한 조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 잘못 들은 것 아니냐, 더 많은 인하가 필요하다까지 서로 다른 방향에 대한 이 비판적인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연준이 50bp 금리 인하를 정확하게 예측한 이 월스트리트 대형은행인 JP모건은 추가적인 대규모 금리 인하는 미국 노동시장 약화 여부에 따라 달렸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JP모건의 마이클 페롤리는 11월 추가로 50bp 인하를 예상하지만 이는 향후 고용보고서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했는데요. 2024년부터 26년까지 금리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전망은 불확실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4분기에 추가로 75bp 금리 인하를 예상하며 2025년 말까지 최종 금리를 2.75에서 3%로 낮출 것을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11월과 12월에 각각 25bp의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하면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연속으로 25bp씩 인하하여 2025년 중반까지는 최종 금리를 3.25에서 3.50%로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남은 이 FOMC 회의 11월 그리고 12월 두 차례 남았는데요. 과연 연준의 앞으로의 행보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간밤 개장 전에 나왔었던 이 고용 데이터인데요.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신규 건수가 21만 9천 건으로 4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치인 23만 건보다 하회했고 전주보다 12,000건 정도 감소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연준이 전날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단번에 50bp 인하하고 무게추를 인플레이션에서 고용으로 이동시킨 만큼 시장에서는 이번 지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연준은 FOMC 성명서를 통해서 고용 증가폭이 둔화됐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7월 FOMC 때 고용 증가폭이 완화됐다고 표현한 것에 비해서 노동시장이 더 약화됐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고용 지표는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힘을 더해줬습니다. 사실 이번 발표는 연준이 단행한 예상외의 빅컷이 경기 침체를 반증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일정 부분 해소시켜주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 고용 데이터, 이번에 연준이 계속해서 물가보다는 우리가 고용 쪽으로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무게추를 바꾼 만큼 앞으로 시장 속에서 나오는 이 고용 데이터들 하나하나 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지켜볼 만한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의 규제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 한 주 전에 애플 관련돼서 이 유럽연합이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래서 21조 원 가까운 이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또 다른 소식 오늘장에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유럽연합이 현지 시간 19일 애플의 타사 스마트워치, 헤드폰도 호환될 수 있는 조처를 6개월 안에 마련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 수 있다라고 경고했는데요. 애플 제품끼리만 호환되는 지금의 배타적 방식 대신 경쟁사 제품도 호환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 이 iOS를 개방하라고 압박한 셈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날 애플의 디지털 시장법상 상호 운용성 의무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 협의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별도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법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직권조사보다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낮다고는 볼 수 있지만 기한인 6개월 안에 이 집행위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과징금이나 이행 강제금 부과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건데요. 이와는 별도로 또 애플이 이후에 앱스토어 개방 압박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시장 속에서 이 빅테크 기업들 메타를 비롯해서 지금 애플까지 계속해서 유럽연합, 미국의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관련된 이슈들 계속해서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영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BOE에서 금리,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인하를 단행했지만 이번에는 동결로 결정을 했습니다. 관련된 소식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간밤 나왔습니다. 이 미국의 현지 시간 19일 잉글랜드 은행은 9월 통화정책 결제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BOE는 이번 회의에서 8대1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고 동결에 반대한 위원은 1명으로 25bp 금리 인하를 선호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날 미 연방준비제도가 4년 만에 금리를 0.50%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고 이 ECB 유럽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난 12일 금리를 이 0.25% 내린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BOE는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 8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25bp 인하한 바가 있는데 당시 투표 결과를 보면요, 5대4였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를 내린 지 한 달여 만에 또 내리는 것은 어렵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요.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으면 경제가 우리 예상대로 가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너무 빨리 또는 너무 많이 인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외신은 BOE가 빠르면 오는 11월 두 번째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25년 6월까지 0.25%포인트씩 약 5차례 금리 인하를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금리 인하 상황 나오는 만큼 우리가 좀 체크해 볼 만한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 이슈까지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FOMC 회의가 있었다면 오늘은 BOJ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이 통화정책회의에 많은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준이 빅컷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달러 강세, 엔화 약세가 전일 흐름에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달러 약세 흐름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 발표 직후엔 0.5% 급락해 2023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인 100까지 달러 인덱스가 밀렸다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 이 달러 인덱스가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매파적 빅컷이란 견해 그리고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하락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도 미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져 달러와 가치를 끌어올렸는데요. 19일 니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 엔 환율은 142엔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6엔 상승한 가격인데요. 미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달러화가 강세를 불러일으켰다는 분석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가 강세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서면 장기 금리 격차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외신들은 BOJ가 이날부터 이틀간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진행한다며 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에다 가스조 총재의 기자회견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오늘 정오에 예정되어 있는 BOJ 회의, 과연 동결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나올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어떤 발언이 나올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매크로 이슈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머스노5 시간 가져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토크 신수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금리 빅컷의 영향, 금리 인하 수혜 섹터와 빅5 토픽, 피트 트럼프 세계 최초 크립토 치즈버거 파리. 버거 파리 너무 심했나요? 그죠? 어제 이제 버거를 사 먹으러 갔습니다. 트럼프가. 그죠? 그래서 치즈버거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요즘에 그 예전에 원래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하다가 이제 바빠졌죠? 뭐 전미 총기협회 가면 환영 받잖아요. 이제 비트코인 뭐 협회 가서도 환영을 받아야 되니까 난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해서 요즘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즈버거 샵에 가가지고 치즈버거 샵은 아니고 펍이에요. 펍에 가가지고 치즈버거를 구매를 하면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고 이거 크립토 치즈버거다 드세요 이랬습니다. 자, 기분 좋게 그러고 나가는데 기자가 질문하겠죠. 이 사장님 뒤에 나오죠. 뒤로 가봅시다. JTBC에서 한 거 어디예요? 이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이잖아요. 맞죠? 거기서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기분 나쁘게 이 질문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아니 딱 봐도 딱 드러나잖아요. 저희 간 이유가 뭐예요? 진짜 버거 먹으러 갔을까요? 아, 정말 배가 고파서 버거를 먹으러 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왜 비트코인을 하필이면 결제를 했겠어요? 보여주는 거죠. 난 이런 행보를 한다. 나는 비트코인을 사랑한다. 결제까지 하고 있다. 비트코인 대통령이다. 비트코인 지지자들을 다 자기 유권자로 만들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그거를 질문을 해야 되는데 뭐 그거 질문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다른 기자는 이 질문을 했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다면은 이거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금리 인하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였어요? 뭐가 중요하죠? 기업의 이익 성장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를 두고 이제 말이 많은 거죠. 금리 인하를 한 게 경기가 침체됐다는 신호자.
그것도 맞죠. 코로나19나 9.11 테러 때 무조건 제로금리로 가잖아요. 왜 가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돈을 풀어서 살려야 되니까. 그때는 확실하죠. 그때는 확실하잖아요. 경기가 어렵고 나라가 나락가게 생겼는데 금리를 제로금리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는 확실하죠. 금리를 내리는 게 이거는 경기 침체의 신호탄이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금리를 인상을 해서 물가를 잡으려고 계속 가다가 어느 순간 금리를 인하하는 그 첫 타이밍에는 사람들이 갈리게 돼 있어요. 저거 경기 침체의 신호탄이다. 다른 사람은 저 금리 인하를 통해서 돈이 풀려서 시중이 유동성이 살아나면서 주식시장과 모든 자산 가격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대통령이었다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임명했는데요, 파월. 자기가 임명했어요, 제롬 파월을. 그러면 칭찬했겠죠. 야, 잘한다. 주식시장 오르겠네. 그쵸? 근데 지금은 자기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쵸? 바이든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지금. 큰 폭의 인하를 결정할 만큼 우리 경제가 나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만약에 자기가 대통령이었으면 야, 파월 아주 역사의 길이 남을 이제 어제 말한 것처럼 할리우드 4개의 벽에 만약에 세워진다면은 파월 얼굴이 제일 크게 벽에 세워질 것 같습니다. 파월을 칭송합니다. 이랬겠죠. 아, 뭐 그건 해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말 바꾸는 건 마찬가지라고 해리스도. 뒤로 가겠습니다. 자, 만약 연준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요. 자, 더 들어가죠. 아까 빨간 모자 이분이죠? 이분이에요, 이분. 거기서 인터뷰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치즈버거를 비트코인으로 사고 있는데 이 질문을 비트코인을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이 결제가 잘 되나요? 앞으로 뭐 비트코인이 이렇게 버거샵이나 펍에서 막 다양하게 쓰일 것 같나요? 이 질문을 하기를 바래서 딱 간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잖아요. 그 질문을 집중적으로 해줬어야지 자기의 그 행보가 더 돋보이는데 이 질문 하니까 화딱지가 난 거죠. 그래서 여기 원래 타이틀은 입이 쭉 이렇게 했어요. 제가 단 게 아니라 그 JTBC에서 단 거겠죠. 만약 연준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파월은 절대 정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고 나는 대선만 4번 겪었다 얘기를 했지만 공화당하고 트럼프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근데 민주당은 그렇게 역공하고 있죠. 아, 네가 뽑았잖아. 파월 너가 뽑았네. 지금 후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모르죠. 어떤 심정을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파월을 잘라버리겠다. 뭐 파월에 뭐 저기 감은 나보다 좋다 하면서 뭐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트럼프는 지금 금리 인하가 못마땅하다. 근데 그거는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기 처음에 금리 인하하면서 옐런이랑 그 파월이랑 둘이 데리고 계속 금리 인하해가지고 돈 뿌릴 때 경기가 막 살아나고 주가가 오르니까 서로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상황이 틀려지니까 바뀐 거죠. 뒤로 가겠습니다. 아니, 누누이 말하지만 이건 해리스도 마찬가지고 모든 정치인이 똑같습니다. 정치인이 말하는 건 다 수사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전부 자기 입맛에 맞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뭐 보수든 진보든 다 똑같습니다. 자, 인플로이먼트 컬라임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목요일마다 나오죠. 자, 이것 때문에 파월이 어떻게 보면은 비컷을 결정하는데 또 하나의 요소가 됐겠죠. 뭐 이거 하나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를 갖고 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실업률이 줄어들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드니까 별로 안 힘드네. 이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고 실업률이 줄어드는 이 효과, 요게 있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 더 나쁘게 나왔어야 되나요? 맞아요. 더 나쁘게 나왔어야 되네. 그거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줄어드는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아까 반대로 말했죠? 실업자가 더 늘어나고 힘들어야 그렇죠? 금리 인하를 하겠죠. 실업자가 더 막 폭등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제발 이제 금리 인상 그만해 해야지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죠. 자, 근데 이건 어쨌든 실업률이 줄어들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실업률은 아닌데 이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지금 하회를 했죠. 22만 9천 건을 예상했는데 21만 9천 건이 나와가지고 예상치 하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부터 18일 주간에 21만 6천 건 이후에 4개월 만에 최저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금 줄어들고 있다. 별로 안 힘들어요. 지금 미국인들이 힘들지 실업수당 받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입니다. 기존 주택 판매. 기존 주택 판매는 줄어들었죠. 기존 주택 판매는 힘들어지고 있다. 지금 기존 주택 판매가 2021년부터 2022년에는 엄청나게 판매가 됐습니다. 신규로 지은 주택 판매가 아니라 기존에 지어졌던 집들이 판매되는 양.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서 기존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한 달 전 대비해서 2.5% 감소해서 연율로 3.86, 386만 건입니다. 1년 전 대비하면 기존 주택 판매가 4.2% 감소했습니다. 자, 뭐 이건 갈리고 있죠. 실업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기존 주택 판매는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지표는 서로 갈리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결정적인 건 이거죠. 자기가 2%로 설정을 해가지고 뭐 그래서 그것도 말이 많아져. 이게 하여튼 이런 자리에 가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2%로 그러니까 굳이 그걸 2%까지 가는 걸 봐야 되냐 이렇게 압박이 들어온 거죠. 물론 지금 압박 때문에 비컷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거의 만장일치 수준으로 지금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압박을 다 받았는지 뭐 거기에 매파가 많아졌는지 뭐 비둘기파가 많아졌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든 파월이 2%에 닿진 않았는데 거의 이제 말을 바꿨죠. 2%가 달성될 때까지 나는 금리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는 조금씩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2%로 가고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꺾여서 2%의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뭐 이게 V자 반등을 해가지고 다시 치솟기보다는 이게 이제 2%로 가고 있다는 방향성이 확실하니까 내린 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금리 인상의 효과가 확실히 있었죠. 2022년부터. 이게 아까 그때 파월을 임명하고 이 신이 나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그때는 좋아했던 때 아니에요. 돈을 막 풀고 이럴 때 아주 파월 잘한다 옐런이랑. 그래서 그 돈을 엄청나게 풀고 제로 금리로 가다가 이제 금리 인상을 하니까 여기서 갑자기 또 야 파월이 비둘기파가 아니라 저 인플레이션 파이터야 저거 폴 볼커야? 이 소리가 또 나온 거지. 이렇게 올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사람이 그럼 2020년에서 2022년 2년 만에 사람이 갑자기 바뀌었네. 안 바뀌었다니까요, 지금. 제롬 파월은 안 바뀌었어요. 그 사람은 안 바뀌어요. 얼굴이 안 바뀌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거 너무 미신 같나요? 안 바뀌게 생겼죠, 얼굴이. 하는 행보를 봐더라도. 근데 여기 이 시점의 파월이랑 이 시점의 파월이 완전히 인간이 완전 돌연변이로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지금. 언론이랑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또 폴 볼커가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또 이제 비컷을 쳤으면은 다시 이제 비둘기가 됐네요. 완전 무슨 비둘기가 매일 지킬앤 하이드 박사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지금 파월은 그냥 일단 인플레이션 요거 가지고 요 두 개 가지고 한 거라고 생각해야 정상 아니에요? 지금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해서 이걸 잡으려고 물가를 엄청나게 올린 다음에 자기가 2%로 설정한 목표치에 도달은 안 했지만 그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비컷을 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컷을 쳐도 인플레이션이 이제 급등할 우려는 적다고 판단이 됐겠죠. 근데 뭐 해리스는 또 무슨 뭐라고 했죠? 물가를 잡는다. 좀 이상한 얘기를 했죠. 그렇죠? 금리 인하를 했는데 물가가 안정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해리스도. 어쨌든 지금 파월은 자기 말대로라면은 이런 경제적인 변수만 고려하고 정치적이고 외적인 뭐 압박 전혀 고려 안 하고 이 국민들의 삶만 생각하고 나는 그냥 따라서 행동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2%에 거의 도달하는 수준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 그 비컷을 치고 또 비컷을 한 번 더 칠 텐데 만약에 이 물가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확 튀어가지고 다시 막 4%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정책적 실패로 완전히 그렇죠. 임기 말에 뭔가 지탄을 받을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겁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한 주는 하락을 했어요. S&P 500이 역사적으로. 이거 예전에 어제 보여드렸던 70년대부터 자료보다는 더 짧거든요. 94년부터인데 어쨌든 한 달, 분기, 연 가면은 결국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시장은 이 논쟁이 필요가 없어요. 자, 뒤로 갑시다. 어차피 다 행복해져요. 뒤로 가겠습니다. 오른다니까요, 그냥 기다리면. 자, 그래서 금리 인하의 수혜 섹터를 이 시킹 알파에서 꼽은 건데, 자, 뭐가 있나? 일단
이거는 소비자 금융입니다. 소비자 금융회사는 왜 그러면은 좋아질까요? 차입 수요가 증가한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소비자의 신용이 더 저렴해져서 대출, 신용카드,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대출 활동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소비자 금융회사의 매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어서 소비자 금융 섹터가 금리 인하의 수혜 섹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면 소비자의 부채 상환이 쉬워져서 대출 불이행과 연체를 줄일 수 있어서 대출 기관과 금융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배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융자 기회. 금리가 낮아지면 또 소비자들이 기존 대출을 더 나은 금리로 재융자에서 재융자 옵션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에 추가 비즈니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래서 소비자 금융회사를 노리랍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또 좋은 섹터가 기술주입니다. 가장 많은 관심 있는. 자, 미래 현금 흐름. 기술 기업은 종종 미래 수익 잠재력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받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해당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가 증가하여 주식 밸류에이션이 상승합니다. 차입 비용도 감소하고 금리가 낮아지면 기술 기업의 차입 비용이 더 저렴해져서 혁신 확장 및 운영에 더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보에 돈이 많이 드니까요. 금리 인하 수혜 업종이겠네요. 성장주로의 전환, 채권과 같은 안전한 자산의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은 저금리 환경에서 기술과 같은 성장 섹터로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기술주도 금리 인하 수혜 업종이네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시킹 알파에서 3개를 꼽았는데 나머지 하나는 주택 건설, 주식. 자, 모기지 금리 인하. 금리가 낮아지면 일반적으로 모기지가 더 저렴해져서 주택 구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거 뭐 부동산 사야 되나요? 이러한 수요 급증은 주택 건설 업체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도 향상. 금리가 낮아지면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신뢰가 향상되어 사람들이 새 주택에 투자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수익 마진 개선. 주택 건설 업체는 기존 부채 및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 절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저렴한 차입 비용으로 인해 수익성이 향상됩니다. 자, 이렇게 3개를 꼽았어요. 기술주, 소비자 금융 회사, 그다음에 주택 건설 회사.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탑5 주식을 꼽아놨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 미국은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자, 첫 번째로 기술주를 꼽았습니다. 제타 글로벌 홀딩스, 섹터 정보 기술이죠. 시가총액 62억 7천만 달러고요. 여기서 꼽은 퀀트, 인공지능으로 했을 때 섹터 순위가 556점 만점에 4점입니다. 작을수록 높은 거예요. 191점 만점에 산업순위 2점이고요. 수량 등급은 강력 구매로 나와 있습니다. 자, 제타 글로벌 홀딩스는 마케팅 해주는 회사예요.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마케팅 해주는 회사. 이제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레비뉴 그로스, YY 기준으로 33% 성장하고 있고요. 2023년도 2분기부터 2024년도 2분기. 그리고 어드저스트 에비타, 조정된 에비타 그로스죠. 1년에 무려 44%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성장을 하고 있는 제타 글로벌 홀딩스. 주가도 엄청나게 좋겠죠. 야, 이거 뭡니까 이거? 자, 이런 회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미국은. 자, 제타 글로벌 홀딩스. 이거 뭐 음봉이 나온 적이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1년 내내 양봉만, 지금 양봉이 12개가 넘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 7, 8, 9, 10, 11. 12개월 동안 11개월 11개의 양봉. 대박이죠. 1년 동안 11달 연속이 양봉이에요. 한 번도 월초 대비해서 주가가 안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미쳤죠? 자, 제타 글로벌 홀딩스를 탑5의 원으로 꼽았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도 기술주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엠러빈 코퍼레이션, 티커가 APP고요. 이것도 정보기술 섹터죠. 자, 388억 6천만 달러고 이 퀀트 섹터 순위가 556점 만점에 2점. 그리고 퀀트 산업 순위는 191점 만점에 1점. 거의 완전 최상위급입니다. 수량 등급도 강력 구매네요. 자, 엠러빈 코퍼레이션.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앱 개발자나 모바일 게이머의 비즈니스를 위한 마케팅, 광고를 해주는 업체입니다. 아까 비슷하죠? 제타 글로벌이랑 엠러빈 코퍼레이션이 약간 뒤에서 백업을 해주는 회사들이에요. 마케팅을 대행해주는 회사들이죠. 클라우드 기술로.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야, 이것도 와, 이거 보세요. 이것도 지금 2022년도 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지금 미국은 이런 회사들이 널려 있다니까요. 지금 서로 무슨 저 거시 갖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다?
기업의 이익 성장이다. 금리 인상을 하건 금리 인하를 하건 결국에 만약에 기업의 실적이 계속 성장을 해버리잖아요. 모든 거를 다 깨부십니다. 금리 인상이냐 인하가 결정되는 그 시기에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성은 있어도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아까 보시면 한 달, 분기, 연으로 가면 뭐에 수렴합니까? S&P 500이. S&P 500 수익률은 결국에는 다 기업의 이익 성장률에 수렴을 해요. FRB의 그 영향력에서 거시경제 흐름이 크게 물꼬를 바꿀 것 같지만 그게 다 단기 영향으로 그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성장주 두 개를 탑 1, 2로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한 주로 따지면 성장주가 기술주가 떨어졌지만 결국에 1년 지나고 보면 다 올라가고 있다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이제 소비자 금융이라든가 건설업체가 좀 나와야겠죠. 자, MI홈즈입니다. 자, 이 MI홈즈는 홈즈에서 보시다시피 주택건설업체예요. 우리가 그 닥터호튼이나 레나를 잘 알고 있는데 MI홈즈도 있습니다. 이건 시가총액이 좀 작네요. 45억 8천만 달러. 500점 만점에 퀀트 섹터 순위 8점, 퀀트 산업 순위 24점 만점에 2점. 자, 이것도 퀀트 섹터 순위가 아까 1, 2보단 떨어지긴 하지만 수량 등급이 강력 구매입니다. 자, 아까 이 MI홈즈가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죠.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면서 소비자들이 많이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새로 산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MI홈즈도 보죠. MI홈즈도 신고가예요. 네, 대단하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부동산 업체가 나옵니다. 그린브릭 파트너, GRBK. 이것도 부동산 취득, 개발, 판매 이런 회사인데요. 퀀트 섹터 순위 500점 만점에 7점, 퀀트 산업 순위 24개 중 1개. 그래서 수량 등급 강력 구매입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야, 뭐 다 신고가예요, 죄다. 이거 다 월봉입니다. 자, 이것도 신고가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소비자 금융을 하나 해줘야겠죠. 자, 이게 바로 소비자 금융입니다. 우리금융인데 우리 파이낸셜 그룹, 우리나라 우리금융 아니에요. WF, 퀀트 섹터 순위 681점 만점에 4점, 퀀트 산업 순위 69점 만점에 1점 해서 수량 등급 강력 구매입니다. 이것도 차트를 보죠. 아, 이것도 밑바닥에서 쌍바닥, 쓰리바닥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이제 그 소비자 금융, 그리고 건설 섹터, 기술주, 이게 세 가지 섹터가 금리 인하 시에 좋은 배경이 설명이 되었고 거기에 맞는 5가지 종목을 꼽았죠. 저런 어떤 그 판단 근거에 따라서 여러분도 포트폴리오를 한번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종목을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트럼프 왈. 제발 그만 써, 금리 슈퍼 파워. 하루 전에 미 연준이 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 빅컷을 단행을 했죠. 그리고 하루 뒤에 뉴욕 증시의 그 빅컷 효과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빅컷 그 이후를 또 대비를 해야겠죠. 그 대비 사인 시간에 함께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준금리가 4.75에서 5%로 기존 대비 0.5%포인트 인하가 됐고요. 이 인하 배경에 대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설명하기를 7월 회의 이후 나온 지표를 반영해서 결정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7월 회의 이후 나온 지표라 함은 바로 7월 고용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때 실업률이 4.3%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화들짝 놀라게 했었는데요. 고용 시장이 가파르게 식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자아내면서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라는 그런 비판까지 받았었는데 그 부분을 다 반영해서 이번에 빅컷을 단행했다는 게 파월 의장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발언들을 봤을 때 지금 연준은 잡히고 있는 물가보다도 리스크가 더 커진
고용에 집중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용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고용 지표 살펴봐야겠죠. 고용 현재 어느 수준에 있을까요? 지난주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1만 9천 건을 기록하면서 전주 대비 12,000건 감소했고요. 그런 계절적인 영향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 4주 이동 평균도 계속 함께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전주 대비 3,500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주 연속 실업수당을 계속 청구하는 계속 청구 건수 지난주 전주 9월 7일 기준 182만 9천 건을 기록했고요. 마찬가지로 전주 대비 14,000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4주 이동 평균도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를 보였죠. 이런 것을 보면 고용 시장이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빠르게 식고 있진 않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다 보니까 시장은 다시 연착륙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물가도 잡히고 있겠다, 고용도 안정적이다. 그렇다면 연착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 거죠.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런 헤드라인을 아주 크게 달았는데요. 연준이 연착륙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라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3박자가 딱 들어맞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낮은 인플레, 낮은 실업률, 그리고 견고한 경제 성장률, 이 3박자가 맞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착륙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낮은 인플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견고한 경제 성장률 나름대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낮은 실업률에서 약간의 마음의 걸림돌이 있지 않으신가요? 사실 연준이 이번에 또 경제 전망 보고서를 함께 발표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실업률은 4.4% 올해 기준, 그리고 2027년에도 계속해서 4%대를 유지하면서 지난 6월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마음의 걸림돌을 좀 제거해드리기 위해서 실업률 차트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4%대 실업률은 과연 높은 걸까요? 지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실업률 추이를 쭉 뽑아봤는데요. 지금 4.2% 8월 기준 실업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4.2%는 생각보다는 높은 실업률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와 대비해서 보면요. 그리고 이번에 파월 의장 4% 초반의 실업률은 건강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즉 파월 의장의 말이 단순히 시장을 좀 안심시키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향후 또 금리 인하는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경제도 괜찮고 물가도 잡히고 있고 고용도 괜찮다면 향후 금리 인하에도 청신호가 켜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검정색 점선이 9월 점도표에서 언급이 됐던 기준금리 전망치가 되겠고요. 노란색 선은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기준금리 전망치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시장이죠. 점도표에서 나타난 기준금리 전망치보다 시장은 더 가파른 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또 한 번의 빅컷을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월가는 어떤 생각일까요? 월가는 빅컷을 예상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조금 의견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일단 올해 빅컷이 한 번 더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에 동참하는 은행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그리고 JP모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빅컷은 없을 것 같고 25bp씩, 그러니까 스몰컷으로 11월, 12월에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곳은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독 JP모건에만 노란색을 쳐놨죠. JP모건이 9월에도 빅컷을 전망했었는데 딱 들어맞았죠. 과연 JP모건의 또 한 번 빅컷 예상이 맞을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금리 인하 어쨌든 B컷이 있든 없든 계속해서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월가인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고용도 고용이지만 물가에 다시 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금리가 인하되다 보면 다시금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는 그런 불씨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죠. 간신히 이렇게 잡아놓은 물가 상승률인데 혹시나 기준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을 다시금 올리게 된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표 한 가지, 8월 PCE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가 되겠는데요. 이 PCE 가격 지수가 현지 시간 27일에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인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말이 있죠. 가라앉은 물가도 다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인이었습니다. 요새 시장은 조금은 청개구리인 것 같습니다. 호재를 줘도 바로 반영을 하지 않고 다음 날 또는 그 다음 날 조금은 뒤늦게 반영을 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은데요. 그 효과가 오늘 밤 사이에도 나타났죠. 뉴욕 증시 B컷을 하루 뒤늦게 반영을 하면서 큰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 이런 훈풍이 과연 국내 증시로 이어질지 저희가 함께 지켜봐야겠죠. 네,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온탕과 냉탕을 오갔던 국내 증시, 과연 오늘은 어떻게 흘러갈지 잠시 뒤에 저희는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